99%가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화려한 회의실에서도 두꺼운 계약서 위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순간, 밥상머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일꾼, 손님, 협력자, 심지어 투자자까지.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내 곁에 둘 만한 사람인가? 사람은 말로 자신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건 단순했습니다. 말은 속일 수 있어도 행동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식당이나 술자리 같은 사소한 장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돈이 오가는 자리가 아니고 계약서가 오가는 순간도 아닌 그저 밥 한 끼 먹는 자리에 드러나는 태도. 그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속살을 보여줍니다.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자신보다 약한 이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 저는 그 순간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잘해도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짓밟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곁에 두는 사람입니다. 괜히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것은 성공을 향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짓일 뿐입니다. 정주영 회장도 늘 말했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그가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남도 존중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면에 열등감과 뒤틀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약자에게 그것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밥상은 거울입니다. 숟가락질 하나, 말투 하나에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비칩니다. 화려한 명함, 멋진 직함, 달콤한 언변은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밥상머리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행동은 평생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와 밥을 먹고 있는가? 그 순간 편안한가? 아니면 괜히 긴장되는가? 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드러내는 단 3가지 적신호가 무엇인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갈릴까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아닙니다. 제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건 단순합니다.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그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정중하게 행동했지만 막상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돌변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종업원에게 반말을 던지고 기사님에게 무례하게 굴고 자신보다 약한 동료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짓밟을 사람이다. 왜냐하면 강자를 존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없는 사람을 존중하는 건 진짜 인격과 자존감에서만 나오는 행동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남도 존중하는 것이죠. 반대로 열등감과 뒤틀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약자에게 그 독을 쏟아냅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속이려면 학벌도, 직함도, 언변도 다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약자 앞에서의 태도는 속일 수 없다. 그가 사업 파트너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본 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 없습니까? 회의실에서는 공손하지만 식당에 가면 종업원을 하대하고 편의점 알바생을 무시하며 택배 기사에게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은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3가지 적신호 아렛 플라그가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반말을 하거나 존중 없는 언행을 한다. 작은 문제를 곧바로 남 탓으로 돌린다. 없는 사람, 부재 중인 사람을 뒷담화하며 깎아내린다. 이 3가지 중 단 하나라도 보인다면 여러분은 그 관계에서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성공을 향해 달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불필요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두 명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 이해관계 없이 나를 아끼는 사람과 함께 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힘없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곧 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자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너지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소모된 에너지는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조금만 더 이해하면 달라지겠지. 조금만 더 참으면 변하겠지.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제 피로와 후회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의 선택뿐이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체질을 바꿀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기업조차도 변화를 위해 냉정하게 구조조정을 하는데 왜 우리는 개인의 관계에서만 미련을 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독입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웃으며 넘길 수도 있죠. 그러나 매주 그 사람과 맞추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는 감정 노동이 됩니다. 제가 만든 작은 원칙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EBIT의 감정 필터입니다. 이 에너지, 이 관계가 내 에너지를 키워주는가, 빼앗아가는가. B boundary, 상대가 나의 경계를 존중하는가. I intent, 그 사람의 의도는 진심인가, 계산인가. T time, 시간을 쓰고 난 후 내가 충만한가, 공허한가. alignment, 내 가치와 맞는가, 충돌하는가. 이 5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절반 이상이 아니오라면 그 관계는 이미 손절해야 할 신호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고르지 못하면 결국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 맞습니다. 일 자체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사람과 매일 부딪힌다면 그 피로는 곧 여러분의 꿈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사실 짧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습니다. 차라리 그 힘을 진짜로 맞는 사람에게 쓰십시오. 즐겁게 밥을 먹고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사람과만 시간을 나누십시오. 그게 결국 여러분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억지로 붙잡은 관계와 진짜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꾸민 감사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자. 그러면 관계가 편해질 것이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마음이 덜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진심 없는 감사는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웃고 상사의 무례한 말에도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감사하다고 스스로를 달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는 결국 제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진짜 감사란 억지로 짜내는 미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작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은 관계는 오래 갈수록 독이 된다. 저는 이 말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감사의 이름을 빌려도 결국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진짜 감사와 가짜 감사를 구분하는 3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감사가 끝난 후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더 무거워지는가? 감사가 나의 존엄을 살려주는가? 아니면 깎아내리는가? 감사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독처럼 쌓이는가? 이 3가지 질문에 솔직히 답해 보십시오.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자기 기만입니다. 진짜 감사는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밥 한 끼 맛있게 먹었을 때, 친구와 웃으며 대화했을 때,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이런 순간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연기가 아니라 삶에서 스며나오는 빛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를 마칠 때 작은 습관을 지킵니다. 바로 감사 로그입니다. 종이에 단 한 줄만 쓰면 됩니다. 오늘 점심에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책 한 장을 읽을 수 있어 감사하다. 이 단순한 습관이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여러분, 억지 감사는 독이 됩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작은 감사는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지금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길바닥에 누군가 버린 쓰레기를 굳이 뒤적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 안에서 보석이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남의 쓰레기 더미로 걸어 들어가 마음을 더럽히곤 합니다. 바로 악플과 독한 말입니다. 저도 기업을 세우며 수많은 욕을 들었습니다. 신문에 제 이름이 오를 때마다 칭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가 한 말을 왜곡했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해명할 방법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욕은 내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욕한 사람의 수준을 드러낼 뿐이다. 정주영 회장 역시 늘 말했습니다. 남이 뭐라고 떠들든 상관하지 마라. 결국은 결과가 사람을 설득한다. 맞습니다. 말이 아니라 성과가 진짜 설득입니다. 여러분, 악플은 쓰레기입니다. 읽는 순간 그 독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불필요한 분노가 치밀고 쓸데없는 비교가 시작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책 한 줄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더 건강해지고 에너지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악플은 읽는 순간 이미 진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보지 마라. 인터넷에서 누군가 던진 말 한 줄 때문에 하루를 망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모래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귀한 시간을 남의 독한 말에 쓰십니까? 그건 스스로 쓰레기통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험담과 비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 본성 속에 늘 존재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환경에 맞는 자가 살아남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러나 저는 평생의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살아남는 것은 강한 자가 아니라 적합한 자입니다. 다윈의 적자생존 실처 생춘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원래 뜻은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돈이 많아도 환경이 바뀌면 무너집니다. 반대로 작은 기업이라도 변화를 빠르게 읽고 대응하면 살아남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현대조선소를 세울 때의 일입니다. 그는 배 한 척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본도, 경험도, 기반도 부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배도 없는 사람이 무슨 조선소냐. 그러나 정주영은 세상을 읽었습니다. 세계가 배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온다는 흐름을 본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강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환경을 읽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결국 현대조선소는 세계 최대 조선소로 성장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나를 둘러싼 환경을 읽고 내게 맞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강함은 잠시지만 적합함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저는 이 원칙을 사란티 법칙이라고 정리합니다. 트렌드 흐름,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타이밍 시기,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팀사람,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환경에 적합한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강해지려는 데만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환경에 적합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다음 이야기는 그 답을 찾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쌓아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저는 제 자아를 찾고 싶습니다. 제 진짜 모습을 알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자아는 찾는 게 아니다. 자아는 쌓는 것이다. 저도 젊었을 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로 올라올 때 가진 건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이게 진짜 나일까? 고민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완성된 자아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만들어가는 미완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자아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보물이 아닙니다. 그건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조각상입니다. 매일의 습관, 태도, 마음가짐이 곧 나 자신을 깎아내고 다듬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새벽마다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결국 현대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아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아 올린 것입니다. 저는 이를 1%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단 1%만 나아져도 그것이 1년이면 하출 10배의 성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수학의 기적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입니다. 자아를 쌓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책을 읽는 것, 30분이라도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는 것, 작은 약속 하나라도 반드시 지키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이 원하는 나를 빚어갑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선 오늘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 조금 더 나아진 내가 그 거울 속에 비칠 수 있느냐입니다. 자아는 그렇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의 당신은 내일 만나고 싶은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얼굴이 붉어진 적이 있습니까? 몇 년 전 내가 했던 말, 썼던 글, 보여준 행동을 떠올리며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하고 고개를 떨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남긴 말들을 돌아보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라는 것을. 어제의 내가 부끄럽다는 건 오늘의 내가 한 뼘 더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5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지 않다면 그건 멈춰 선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은 사실상 정체된 인생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질적 혁신을 외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의 삼성에 만족하면 내일의 삼성은 없다. 과거의 제품, 과거의 방식이 부끄러워야 더 나은 혁신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과거의 내가 창피해야 현재의 내가 단단해지고 미래의 내가 더 커집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끄러움은 미래의 내게서 온 편지다. 지금 내가 느끼는 창피함은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지난 기록들을 다시 꺼내 읽습니다. 예전 일기, 예전 보고서, 예전 발표 원고.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서툴렀을까 하고 웃음이 나오지만 동시에 가슴 깊이 감사가 올라옵니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를 통해 오늘의 내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껴안으십시오. 그 속에 성장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난 1년 동안 과거의 나를 부끄러워할 만큼 성장했는가? 만약 답이 예라면 여러분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가장 원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노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발로 끝까지 걸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먹고, 스스로 걷고,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입니다. 저는 평생 두 가지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먹는 것과 읽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은 것이 몸이 되고 읽은 것이 마음이 됩니다. 젊은 시절 저는 배가 고파도 책은 꼭 챙겼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 잉크 냄새,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제 삶을 바꾸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먹는 밥은 그 어떤 잔치보다 귀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나누는 밥 한 끼는 수백만 원의 연회보다 더 값집니다. 저는 직접 낚시에서 잡아온 생선을 손질해 친구들에게 대접하곤 합니다. 그들이 일식집보다 더 맛있다고 말하는 건 음식의 맛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흐르는 분위기, 진심, 웃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걷는 것. 여러분,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발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 발로 걸어간다. 이 소박한 자유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목표를 단순하게 정했습니다. 끝까지 내 힘으로 먹고, 읽고, 걷는 것.
돈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립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노년은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와 돈은 결국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활용해 마지막까지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자립을 함께 지켜줄 단 한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업적일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쌓이면 결국 남는 건 단 한 사람. 끝까지 곁에 남아있는 진짜 인연입니다. 저는 사람을 고를 때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나 없이도 괜찮은가? 의존이 아니라 자립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 이 사람 곁에 있을 때 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는가? 존중 없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과 밥을 먹을 때 억지 웃음이 필요한가? 억지로 꾸민 미소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웃음이 나는 사람.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진짜 인연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아직도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서로의 분야는 다르지만 계산하지 않고 억지로 웃지 않고 그저 함께 밥을 먹고 떠들며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돈도 지위도 아닙니다. 바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칭찬도 듣지만 욕도 듣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언론에 오르면서도 안티는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알게 된 건 단순했습니다. 그 욕은 내 잘못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욕한 사람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 그 깨달음을 얻고 나니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짧습니다.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마십시오. 억지로 붙잡지도 말고 억지로 잘해주지도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만 함께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고르고 삶은 스스로 설계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러니 지금 묻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내일도 함께 밥을 먹고 싶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